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메르스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자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이 메르스에 감염되면 여행경비와 치료비 외에 보상금으로 3,000달러, 한화 약 335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메르스 관련 관광업계 지원 및 대응 방안이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만일 그 관광객이 사망하면 보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늘리겠답니다. 오는 22일부터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적용된답니다. 이 방안을 생각해낸 정책 담당자와 이 문서에 사인한 문체부 장 차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전염병이 돌고 있는 나라를 335만 원 준다고, 또 최대 1억 원 받겠다고 목숨 걸고 여행 가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나 가족이 여행 가겠다고 하면 잘 다녀오라며 비행기표 끊어주겠습니까? 문체부의 이 정책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치료비나 관광비를 대주고 메르스를 전 세계에 퍼뜨릴 심산인가, 진짜 코미디보다 조금 더 웃긴다, 또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은 위험합니다 라고 대놓고 광고하는 꼴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대책이라고 내놓으니 공무원들에게 주는 봉급과 연금이 아깝다는 얘기가 쏟아지는 겁니다. 제발 상식이란 것 좀 생각하며 삽시다. 이제는 이런 말 하기도 지쳤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자, 오늘 또 우선 메르스 소식부터 살펴보죠.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정일 PD가 수고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사망자가 3명 늘고 환자 수도 좀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위원회는 어젯밤에서 오늘 새벽 사이에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사망한 메르스 환자는 총 19명이 됐습니다. 메르스 확진자도 4명이 추가돼 현재 154명으로 환자 중 숨진 사람의 비중인 치명률은 12.3%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중 사망한 38번 환자는 49세로 첫 40대 사망자로 기록됐습니다. 이 환자는 메르스 감염 전에 알코올성 간경화와 당뇨병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오전 현재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된 사람의 수는 5,586명으로 어제 5,216명보다 370여 명 증가한 것으로 360명이 증가한 어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격리 해제자를 감안하면 새로 격리자가 된 사람은 753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날 1,009명에 비해 256명이 적은 수치입니다. 격리됐다가 일상생활로 복귀한 격리 해제자는 어제 3,122명에서 383명이 증가한 3,505명이었습니다. 네. 하루 사이 12%가 증가한 것이지만
어제 649명에 비해 새로 격리 해제된 사람의 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한편 9번, 56번, 88번 등 3명이 어제 완치돼 퇴원함에 따라서 완치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완치자 숫자가 사망자 숫자보다 아직은 좀 적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환자분을 번호로 호명해야 한다는 건 좀 물론 뭐 성함이나 이런 걸 밝히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분들을 이렇게 번호로 부르는 거 썩 내키지는 않는데 일단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및 집계가 그러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사람을 번호로 호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고민을 해보았는데 이거 말고는 또 뾰족한 수가 없고 말이죠. 무슨 뭐 19호 검사실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만 사람을 번호로 한다는 게. 미국의 안간 박근혜 대통령 오늘은 초등학교 방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메르스 확산으로 휴업했다 최근 수업을 재개한 서울 강남구 대모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 이후 일선 학교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모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수업 재개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준 교직원과 보건소 직원 등을 격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모초등학교에서 교실 수업을 참관한 뒤 학부모 및 교사와 간담회를 하고 휴업으로 인한 수업 결손 보충과 학생 생활지도 그리고 학교 내 소독 강화 등 수업 재개에 따른 후속 조치를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면밀히 강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인근에 있는 대모초등학교는 지난 4일에서 12일 휴업을 한 뒤 15일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네.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세게 나오는데 이러면 국회하고 청와대 한판 완전히 붙는 건지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 글자를 고쳤던데 우리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국회에서 자구 수정 작업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은 중재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과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다른 대응책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향후 메르스 확산 추세와 여론의 추이 등을 봐가며 거부권 행사 시점을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오는 30일 국무회의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자 해서 정의와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을 야당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정치적 모종의 일종의 절충점을 택한 건데 청와대는 무슨 소리냐? 그렇게 못하겠다. 요지부동이네요. 왜 자꾸만 문제를 키우려고 하는지 이따 정가산책해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지금 18일 날 국회 본회의 소집이 예정돼 있긴 한데 여당은 그 전에 하자는 거고 야당은 무슨 소리냐? 안 된다.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군요, 현재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조혜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선 원내 수석 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이춘선 수석 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황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드러난 3대 의혹인 병역, 탈세, 수임 비리에 대해서 후보자의 해명과 사과와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달하면서 특별히 합의된 사항은 없으며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후보자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책 등의 법제화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조혜진 수석 부대표는 황 후보자의 사과는 기본적으로 후보자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야당이 제의한 청문회 개선 사항과 그동안 우리 당이 제기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다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17일 본회의를 열어 황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새누리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임명 동의안 처리하자. 그런데 단독 처리 이거 역시 또 한 번 청와대발 거부권과 함께 단독 처리, 총리 인준안 단독 강행이면 또 하나의 전국 긴장 요소. 아무튼 첩첩산중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당 의원들 발언 주요한 거 몇 개 골라볼까요? 네, 새누리당은 17일 단독 본회의 개최를 염두에 두고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당내 출석 체크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늦어도 17일에는 반드시 총리 인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이 끝까지 거부하면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내일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17일 본회의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대기령을 내린 데 이어서 원내 부대표들에게 내일 본회의에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오늘 중 최대한 연락망을 가동해서 출석을 독려해달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의 부실과 늑장 자료 제출로 인해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황 후보자 단독 인준 불사 반침에 대해 여야가 함께 협상하자면서 해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으름장을 놓는 것은 옳지 못하다.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춘석 원내 수석 부대표는 오늘 원내 대책회의에서 최소한의 면피만 하겠다는 태도로 청문회에 임하는 등 공직자의 기본 태도도 갖추지 않았다며 얼렁뚱땅 임명 동의안을 해추려 한다면 임기 내 메르스 총리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메르스 총리요? 자, 남북관계 한번 볼까요? 북한이 대남 비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정부 성명을 통해 남북 당국 간 대화 용의를 표명한 이후에 대남 비난 수위를 조절하면서 남측의 호응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우리 민족끼리는 조국 통일 위협 실현의 불멸의 기치이다 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남측 당국의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에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양현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도 15일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기념 중앙보고회에서 남한 당국이 진정으로 단절된 남북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있다면 북측의 입장에 호응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그러나 남측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측의 노력에 도전하고 있다며 대북 정책인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 대박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또 남한 당국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북측에 떠넘기려 하면서 외세와 공모 결탁해 핵소동과 인권 모략으로 반공화국 고립 압살 야망을 이뤄보려고 피를 물고 날뛰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가뭄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게 뭐 대가뭄 주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앞으로도 2, 3년 그러니까 내년 그리고 내후년 정도까지도 예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크게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정말 걱정되는 예보나 전문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논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모내기 해놓은 논들 다 타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4대강 사업 이후 그 말 많은 4대강에는 물이 찰랑찰랑 넘치고 그런데 정작 농업용수로는 전혀 쓸 수 없고 이 돈은 돈대로 쓰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이 이 가뭄 해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최악의 가뭄으로 전국의 논바닥이 갈라지고 있지만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가둔물은 찰랑찰랑 넘치고 있는데요.
체계적인 물 공급 관리 계획이 없다 보니 물이 넘쳐나도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국토부와 농림부 등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완료 후 관계수로를 새롭게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관계수로를 설치하지 않는 바람에 현재 4대강에 설치된 전국 16개 보에는 7.2억 톤의 물이 가득 차 있지만 전국 16개 보 안에 가둬둔 물을 농경지까지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농림부 한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이용해서 산발적으로 하천수를 이용할 뿐 체계적인 물 공급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관동대 박창근 교수 4대강을 조목조목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수치를 갖춰서 비판해온 교수로 유명하죠. 전화 연결해서 4대강 문제와 이 가뭄, 농업용수로는 지금 전혀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애초에 국토 온통 파헤치면서 거액 써가면서 했던 것 첫 번째가 농업용수의 뭐 확실한 확보, 그다음에 홍수 조절, 그 다음에 관광 개발 이런 거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심정 같으면 4대강 하자고 했던 사람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휘하 부하들 다 데려다가 물찌개 져가지고 논으로 날르게 하고 싶은데, 박창근 교수 연결해서 무슨 개선점은 없는지, 혹시 방법은 없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 좀 따져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박 교수한테 따질 수야 없는 거고요. 4대강과 농업용수, 그리고 가뭄과 4대강은 물이 넘쳐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거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아시죠? 샵 인터뷰 해서 견해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한번 볼까요?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협정, 영어 이니셜로는 SOFA라고 하는데 그 SOFA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미국 군 연구소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된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소파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소파 규정으로는 이번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조치를 취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소파 구조에서는 미군에 탁송된 군사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를 면제하도록 돼 있고 26조에서는 질병의 관리와 예방, 기타 공중보건, 그리고 의료, 위생과 수의 업무의 조정에 관한 공동관심사는 합동위원회에서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이를 해결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즉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파 개정 시에는 탄저균과 같은 생물학 작용제는 유입 시부터 검역 및 통보 절차를 정립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밖에도 어제 북한군 병사가 귀순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날 이미 우리 철조망 앞에 도착해서 하룻밤 새고 동이 트니까 나 북군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귀순 의사를 알려와서 귀순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노크 귀순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기 귀순이다 이런 말이 또 나도는데 밤새도록 철조망 지킨다면서 철조망 앞에서 하룻밤 잔 북한군 병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간 경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날 안개가 아주 심했고 지금 또 녹음이 우거지는 계절이라 시야가 불분명해서 알 수 없었다 이런 말 대답했다고 합니다. 귀순하고 지키고 이러는 거 군축으로 가고 평화로 가는 길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참 안타깝고 소모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양측이 대치를 하고 지키는 거라면 5, 6월 달에 나무가 우거진다는 것은 상식인 거고 금년 6월에만 나무가 우거졌겠습니까? 안개도 철조망 생긴 이후에 어제 처음 낀 것도 아닐 텐데 답변이 조금 옹색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정부 전체가 무능에 빠져 있는데 대기하고 있던 북한군 병사 못 찾았다고 심하게 야단치기도 참 뭐한 거 아닙니까? 이 무능한 정부에서.
아무튼 노크 귀순, 대기 기순, 다음번에는 무슨 귀순일지 또.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이정일 PD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4시 52분 직전입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경제 뉴스 그리고 정가 산책 이어가도록 하죠. 소울님, 교황께서 방한했을 때 탔던 차가 기아 자동차의 소울이었죠. 소울. 서울 더 소울 오브 아시아인가? 뭐 그런 것도 많이 몇 년 전에 누가 오세훈 시장 때 만들었었나요? 지금 시장 때인가요? 잘 헷갈립니다. 아무튼 소울님께서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야 한다. 독립국가 만들면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서 독립국가를 만들면 소파하고 뭐고 다 해결이 된다. 예, 그렇죠. 전작권 환수라기보다는 다시 우리가 가져오는 거니까 회수 제대로 하는 그런 거죠. 철학이 없는 정권이면 자꾸 이런 문제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다 물 보고 기분 나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그것이 알고 싶다. 아마 뭐 4대강 관련 그런 건가 보죠? 그 다음 사진은 연세대 통합공학과학 조원철 교수 인터뷰 같으면 이건 아마 우면산에 큰 물난리가 나가지고 수백 가구가 이렇게 잠기고 했던 토사 밀려오고 재작년이었나요? 그때 여름 수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는 것 같군요. 이분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아는데 이 근처에 사실 거예요 아마. 예, 이 마을 주민이기도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굉장히 어렵네요.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요즘 대학교 과들 이름이 아주 희한하게들 많이 바뀌어서 그냥 옛날 말로는 토목공학과 교수였는데 서울 방배동 전원마을 산사태를 직접 경험했다. 이 마을 주민인 조 교수는 집 앞에서 물살에 휩쓸려 15m가량 떠내려가는 사고를 겪었다. 뭐 그건 개인적 사고인 것이고 이분이 그때 굉장히 아주 차분하게 사고 경위와 이런 것들을 밝히고 그래서 또 박원순 시장도 아주 적극적으로 잘 응했고 이 산 위에 정상에 있는 군부대에서 무슨 공사를 한 게 토사 유출과 관련이 있느냐 이게 재판에 굉장히 큰 쟁점이었는데 결국 재판 결과는 군부대에서 만든 시설물 때문에 토사가 그렇게 급하게 쓸려갔다. 이건 아닌 걸로 결론이 났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물 보고 기분 나쁜 적 있느냐?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뭐 4대강 찬성하는 그런 인사인 것 같군요. 스토리텔링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눈 수술을 하셨다고요? 저도 관절에 문제가 발생해서 지난 목요일 수술을 해서 지금 병원이고 내일 퇴원합니다. 참 웃기는 나라입니다. 할 줄 아는 걸 찾아보기도 힘든 최 부총리가 황 후보자 인준을 미루는 것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망언을 하고 내뱉고 국민의 뜻은 황 후보자의 총리 인준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발표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참 해괴한 총리 대행입니다. 일단 우리는 건강을 챙깁시다. 예,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퇴원이시라고 하니까 날도 덥고 한데 하루만 더 좀 참으시고, 요즘 그러지 않아도 병원에 가는 것들을 많이 꺼리고 하는데, 병원에 계시는 입장에서는 지금 관절 수술 말고도 또 다른 염려를 하시지 않을까 해서 그 점도 좀 걱정이 됩니다. 소독이나 방역 이런 거 철저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무튼 수술 경과도 좋아서 거뜬하게 퇴원하시는 발걸음이시기를 바랍니다. 편치 않으실 텐데 이렇게 댓글로 참여해 주셔서 길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스토리텔링님. 네, 두 분의 애청자 기영님과 클로렐라님의 주신 질문은 꼭 반영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특히 수질이 그렇게 나쁘다는데 농업용수로 쓸 수도 있는지 서령 쓴다 해도 말이죠. 네, 그렇고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애청자 기영님도요. KBM3452님, 정의로운 민주주의는 많은 세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마부작침인 것 같다. 아이고, 어려운 문자 써주셨네요.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과 국회법을 교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은 국회법은 국회법이고 총리 후보자 인준은 좀 막아라 라고 주문 겸 질타를 하셨습니다. 배 사장, 학원 논술학원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의 수업 주제, 관료제의 폐해랍니다. 그러면 현 정부하고 이전 정부, 최근 정부들 몇 개 이렇게 비교해봐도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중 또는 김영삼 정부 이래로 5번째 정부를 지금, 김영삼, 김대중, 네 번째군요. 맡고 있는데 각 정부의 동일한 정책 이슈에 대한 각 정부들의 각 정권의 대응 태도 같은 걸 봐도 좋긴 할 것 같고요. 그나저나 이게 중학교, 논술이면 고등학교겠죠? 관료제의 폐해, 이렇게 어려운 거를 공부합니까? 요즘 학생들은 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걸 미리 다 하고 가나 봐요. 그럼 대학교 가서 뭐 하나? 그럼 다시 이제 토익 공부하고 스펙합니까? 성소수자들이 사탄이라고 말하는 일부 기독교인들. 그러면 황교안 후보자는 뭔가? 라고 소리엘 님이 말씀하셨더니 낭만 고양이 님이 괴물이다. 아주 척척 맞습니다. 다크 신사님, 메르스를 팝니다. 메르스 관광대국 기한민국의 현주소다. 애쓰는 라인님, 정부 시행령 폐기와 개정안 수용을 청와대에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 그 짤막하지만 성명서와 그 서명운동의 동참을 호소하는 글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달 말일까지 서명을 받고 이달 말일 6월 30일 오후 2시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랍니다. 온라인 서명 URL이 길게 있네요. 링크해서 읽어보시고 뜻이 같으시면 뜻을 모아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미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번 이렇게. 사도 요한님, 곳곳에서 메르스 검사하는 것도 보이는군요. 답답한 정책보다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네. 돼지만세님은 또 돈이구나. 돈 때문에 세월호 침몰되더니 메르스도 돈으로 돈. 네. 대통께서 감기 정도로는 나라 안 망해요 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정신 차릴까요? 천벌입니다. 이게 제가 아직도 눈이 좀 온전치가 않군요. 잘 겹쳐서 보여가지고 자꾸 오독이 납니다. 오독. 메르스는 감기가 아닙니다. 절대로라고 자문자답해 주셨습니다. 감기로 나라 안 망한다고요? 스페인 독감을 모르나 보죠? 그리고 이게 지금 단순한 감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 들으니까 지금 여지껏 발생한 환자 154명 중에 사망자가 19명.
그러니까 환자 중에 숨진 사람의 비중인 치명률, 치사율과 조금 다른 용어인데 치명률은 무려 12.3%입니다. 12.3%. 100명 중에 12명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젯밤 사이에만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참. 로니님, 이강윤쌤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지금 안녕치 못하는 거 아시죠? 예. 하는 짓이 정말 꼴불견에 극치네요. 세계적인 나라가 되겠어요. 메르스 왕국. 아, 진짜 이거 메르스 왕국 할 말이 없습니다. 세월호 300명 희생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으면서 무슨 뭐 감기로 나라가 망하냐느니 빨리 일상을 되찾으라느니. 아, 일상 우리도 되찾고 싶다고요. 글쎄. 말이 되는 걸 해야 말이죠. 투더코아님, 핵심으로 그 말씀이십니까? 투더코아. 시간적으로 생방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항상 다운로드로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이강윤쌤의 화끈한 언어 철퇴. 철퇴요? 아이고 무시라. 언어 철퇴에 카타르시스마저 느끼는 사람으로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오프닝과 함께 즐겨 듣던 행간을 부활시켜 주십시오. 뉴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뉴스라는 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신문의 사설과도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던 행간이야말로 이강윤쌤의 진면목이라 생각하기에 그 행간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오프닝 행간과 함께 클로징 멘트의 따끔한 일침도 원합니다. 진행상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급히 마무리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줄 알지만 그래도 시간 안배를 잘 하셔서 마지막에 마무리 멘트까지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줄여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이고, 오프닝과 행간 그리고 클로징 멘트가 꼭 듣고 싶습니다. 항상 건승하십시오. 아, 예. 아주 이분도 그냥 기승전결이 확실하신 분이네요. 쭉 하실 얘기하고 줄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했는데, 네, 오프닝이야 뭐 당연히 하고 있고요. 행간은 화목요일 경우는 경제뉴스 브리핑까지 있기 때문에 뉴스 브리핑, 경제뉴스, 정가산책, 그다음에 진짜 인터뷰 이 4개만을 고정 아이템인데 꼭 고정된 4꼭지를 소화하면서 짬짬이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게시판 체크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조금 벅찹니다. 그래서 화목은 물리적으로 행간을 넣기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다고 그 코너 중에 어느 하나를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월수금은 경제뉴스 브리핑이 없는 날이긴 한데 월요일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좀 묵어있던 또는 이틀간 발생했던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할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고 아무튼 경제뉴스가 없는 날은 행간을 빠뜨리지 않고 하도록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활이란 말씀을 쓰셨는데 제가 행간을 죽인 건 아닙니다. 그냥 보류하거나 시간상 못했던 거죠. 행간 할 거리를 골라는 놨는데 못하고 넘어가는 날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부활보다는 빠뜨리지 않겠다는 말씀은 드리겠고요. 클로징 멘트까지는 너무 옥상옥이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한동안은 오프닝과 클로징을 꼭 했었는데 원고 부담도 뭐 적지 않은 편이려니와 그렇게 하면 제 견해를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프로그램 열 때도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행간은 이제 완전히 저의 사견이자 저의 주장 또는 분석인 거고 클로징까지 또 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이 좀 지겨워하시지 않을까. 그 시간을 차라리 다른 분들의 고견을 듣는 걸로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클로징 멘트는 좀 양보를 해주시고요. 행간이 주 2회는 나갈 수 있도록 더 시간을 촘촘하게 쓰겠습니다. 아무튼 투더코아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잡이님, 핑공님께서 더우니까 시원하게 갈겨주세요. 아이고, 언어 철퇴 갈기다. 아이고, 이거 무섭습니다. 오늘도 카랑카랑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잡이님도 길게 써주셨는데 이거는 꼭 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스크롤바나 이거 올려가지고요. 물잡이님께서 5시 35분에 남기신 글 참 좋네요. 제가 다 읽기는 좀 그런데 머리가 나쁜 건지 시간이 갈수록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러면서
메르스라는 게 실제로 그리 심각한 병은 아니라면서 유시민 전 장관은 극장에도 가고 병원도 간다고 막 하던데 대통령도 또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그런데 뉴스를 보면 뭐 그렇지도 않고 그런 것 같다. 물론 이제 편집된 뉴스가 위험성을 좀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낄 혼란스러움을 참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네, 낭만 고양이님은 조심하기는 해야 한다. 폐와 신장을 망가뜨리니까 특히 아이들을 조심시켜야 한다. 이래졌고 네, 불자비님 글을 제가 다 읽지는 못해드립니다만은 꼭 좀 한번 봐주십사는 말씀은 드립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들으실 시간입니다. 해오름 자산 컨설팅의 오진근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진근입니다. 네, 어제부터 우리 주식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죠. 하루 가격 제한 폭이 그동안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2배,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하루에 가격 변동폭이 60%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증권시장, 상장지수펀드, 상장지수증권 등의 가격 제한폭이 기존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대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현재 가격 제한폭인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유지됩니다. 거래소는 가격 제한폭 확대에 따라서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와 단계별 서킷 브레이크, 거래 일시 중지를 마련하는데 이러한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는 전일 종가 혹은 직전 단일가와 비교해서 장중 주가 변동폭이 10%를 넘어가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제도이고 서킷 브레이크는 현재 1회 발동되고 있는데 어제부터는 8%, 15%, 20% 등 지수 하락률에 따라서 3단계로 발동 구조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이렇게 되면은 기대 수익도 크지만 손실 위험도 상당히 커지는데 가령 억세게 운이 좋아서 장중 하한가에서 샀다가 상한가에 팔면은 하루 만에 최대 85%의 주식 상승을 이룰 수 있지만 반대로 상한가에 사서 하한가로 마감할 경우에는 하루 만에 원금이 반토막 나서 마이너스 46%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제 경우의 수는 뭐 있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왜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가격 변동폭을 2배로 이렇게 늘린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격 제한폭이 없는 것이 보통 선진국의 주식 시장인데요. 15%로 인해서 이제 뉴스나 공시 등이 일시에 반영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30%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15%로 하면은 뉴스나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랬는데 그럼 30%로 늘리면 그 단점이 없어집니까? 예, 일단 가격 변동폭이 30%에서 60%로 늘어나면은 뉴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됩니다. 아니, 그건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뉴스의 흐름을 가격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15% 플러스 마이너스 15%라는 제한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렇다면 아예 그걸 없애야 되는 것이지 제 질문은 왜 15%에서 갑자기 30%로 늘렸냐는 것이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이 없는데 우리나라만 그럼 채택하고 있나요? 가격 제한폭이 외국도 있는 것으로 저는 좀 알고 있었는데. 가격 제한폭이 없는 시장도 있고 있는 시장도 있습니다. 예. 홍콩이나 뉴욕 시장은 없고요. 중국 같은 곳은 아직 10%로
이렇게 돼 있고 예. 그 아무래도 그 30% 폭보다는 60% 폭일 때 호재 악재 뉴스를 더 빨리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빨리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선뜻 안 가긴 하는군요. 하루 만에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꼭 그럼 이렇게 하면은 증시가 활발해지는데 이른바 증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 도움이 되는 조치인가요? 글쎄요, 일단 뭐 한두 달 정도는 부진할 거고요. 거래가 부진할 거고 2달 이후에는 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격 제한폭이 8%에서 12%로 확대되었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래가 상당히 좀 줄어들 위험이 있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어제도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가격 제한폭 확대에 대해서 증시 전문가들이 3가지 주의점을 조언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형주 뉴스 공시를 주목하라는 것인데 정시 전문가들은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면 유통 주식 수가 적고 거래 단가가 낮은 중소형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0% 시장에서는 1만 원짜리 주식이 6일 연속 상한가를 치면 4.8배로 오르고 반대로 6일 연속 하한가를 치면 10분의 1 초반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호재 악재 반응이 빨라지기 때문에 뉴스라든지 공시라든지 밸류에이션 그런 점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네. 이른바 상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상한가 따라잡기 기법인데 이런 것들은 극히 주의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용 잔고율이 높은 주식을 조심하라는 것인데 정권사들도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담보 비율을 140%에서 170% 올렸고 공모주나 스펙, 기업 인수 목적 회사가 있는데 이쪽도 투자 위험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공모주는 시초가가 90%에서 200%에 형성이 되는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하게 되면 최대 260% 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7%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게 주의할 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셔야겠네요. 주의할 게 참 많아지는군요. 그런데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격 제한폭이 60%까지 늘어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투자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네. 간접 투자 펀드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개미들에게는 안 좋고 불리한 점이 훨씬 많은 제도인데 왜 그런 걸 도입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아예 개미들은 돈 잃을 확률이 크니까 주식하지 마시오라고 정부가 친절하게 알려주는 건지 뭔지 참 그렇군요. 예, 그런 의미가 있고 기본적으로 가격 제한폭이 없어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제한폭이 없어진다. 예, 뉴욕이나 홍콩처럼 가격 제한폭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그러면 30만 원짜리가 2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가능성으로만 따지자면? 예, 홍콩이나 뉴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도가 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부도 나면 그거야 당연히 휴지 조각으로 바뀌는 거지만 그렇군요. 아무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귀 쫑긋하고 알고 계시겠죠. 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면 해고한다? 하하.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의 갑질이, 이건 갑질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노동자 인권 침해인데, 굉장한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예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기업 노동자들은 하루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면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가 2번 누적되면 옐로우 카드를 받고 급여가 깎이게 됩니다. 또한 옐로우 카드를 2회 받으면 회사에서 해고가 되는데 이 회사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정해져 있고 1000명이 일하는 회사에 화장실은 10개입니다. 그리고 B기업은 생산한 물품 개수가 예상치를 밑돌자 공장 문을 닫아 걸고 모든 노동자의 몸을 수색하는가 하면 욕설을 하는 등 노동인권 침해가 심각한데 우리나라의 70년대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갑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공익법센터 어필 등이 참여한 기업인권 네트워크는 지난해 12월부터 베트남 호치민, 방린, 빈정, 하노이 등
한국 기업이 진출한 3,000개 기업을 조사했는데, 네. 여기서 많은 그 노동인권 침해가 있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800건의 파업이, 그 한국 기업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전체 그 베트남 그 파업의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아, 무려 25%가 한국 기업에서 발생했군요, 파업이. 네. 그나저나 직원이 모두 1,000명인데 화장실은 10개에 불과하다. 이건 정말 심했네요. 그리고 경고가 2번 쌓이면 옐로우 카드를 받고 월급을 깎는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건 우리 정부가 나서서라도 제재를 좀 해야 하고, 현지에서도 더군다나 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베트남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그 체제가 아직도 좀 남아 있겠죠. 그래서 노동자의 권익 이런 것은 아주 고도로 잘 학습 교양돼 있을 텐데 이렇게 하고 기업이 통하는지가 정말 저는 좀 의문이군요. 자,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가장 큰 불만 2가지가 아주 짜게 줘도 너무 짜게 준다. 저임금. 그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월 120시간이나 노동을 시킨다고요? 예, 초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초과 시간이 120시간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8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했을 때 그거 말고 정규 노동 시간 이외에 한 달간 추가 노동 시간이 초과한 게 120시간이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한번 들어보죠. 예, 저임금은 현지 노동자들의 반발이 가장 큰 이유인데 조사 대상 내구세 최저임금은 월 250만 도, 우리 돈으로 월급이 13만 원에 불과합니다. 네. 근데 이 월급 13만 원은 베트남에서도 작은 금액인데 예. 아이가 있는 가족의 최저 생활임금 330만 동에 35% 3분의 1 정도가 부족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한국 기업들이 법정 최저임금만 고집하기 때문에 베트남 노동자들이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내몰려 있고, 2번째는 초과 근무가 지금 한 달에 120시간까지 강제 초과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시급이 시간당 18,000 동이기 때문에 시간당 9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6분의 1 이하인데 네. 예,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식중독을 일으킨다든지 여성 노동자의 고용 후 3년간 임신하지 않겠다든지 그런 서약서를 쓰게 하는 등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근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 있는데, 이거죠. 네. 예, 현재 노무사들은 한국 기업 대부분이 노동자들을 좀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있다.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베트남이 지금 막 떠오르는 아시아에서도 라이징 이코노믹 존 뭐 그런 말도 들어봤고 굉장히 활발하고 우리에게 주요한 시장이고 여기 뭐 인구만 8천만 명이 넘으니까 그런데 한국 기업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베트남에서 다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지금 여성 노동자들에게 고용 후 3년간 임신하지 않겠다. 이건 대표적인 인권 침해 아닙니까? 이거 아니 뭐 인권 침해라는 말조차도 사치스러운데 어떻게 이런 걸 서약서를 쓰게 할 수 있죠? 예, 이러한 것들을 감독해야 될 한국 정부라든지 베트남에 있는 주한 대사관이라든지 아니면 베트남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베트남 수출의 한 20%가 한국 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 정부도 약간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갑질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학대 수준이고요. 거의 범죄에 가깝다고 여겨지는데 지금 우리 리포트만 집중해서 듣자면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수사를 하고 이대로 놔두면 이건 곧 망할 뿐더러 아니면 다 쫓겨날 것 같아요. 이거 쫓아내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일테면 말이에요. 싱가포르 같은 데는 하급 노동을 주변에 미얀마나 방글라데시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데 이제 하층민들이 주로 와서 담당하는데 한의어라거나 정원사, 요리사 그런 사람들에게 싱가포르 정부가 그 여성이죠. 1년에 한 번씩 자기 고국에 있는 가정에 다녀올 것을 허락하는데 설명절인가 언제 그때 다시 들어올 때 싱가포르로 들어올 때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했거든요. 한동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주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드세고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형식적으로는 그걸 취소했는데 아직도는 음성적으로는 그런 게 자행된다 그래가지고 싱가포르는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뭐 이른바 아시아적 민주주의 가치 대논쟁이 붙었을 때 이광여 수상하고 뭐 김대중 대통령도 참여하고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절망을 했는데 그건 지금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베트남에 가 있는 한국 기업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야, 고용 후 3년간 임신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주는 돈은 겨우 한 달에 월 13만 원. 예, 그렇습니다. 월 13만 원입니다. 초과 노동을 시킬 때는 시간당 900원. 네. 한국의 6분의 1 이하입니다. 시간당 900원을 주면서 초과 노동을 시키면서 그래 고용 후 3년간 임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하다니 이거는 이게 참 메르스 입이 제가 너무 몰랐던 탓인지 모르지만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군요. 이건 충격적이고 이거는 집중해서 추적 취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오진근 대표께서 이것을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후에도 쭉 뉴스를 좀 추적을 해서 다음번에 다시 후속 리포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제4 이동통신이 뭐 나온다 이 얘기는 간간히 들려왔었는데 그게 잘 돼 갑니까? 뭐 한쪽에서는 삐그럭거린다 이런 얘기도 얼핏 들리던데요. 네, 제4 이동통신은 벌써 5년에서 10년 된 이야기인데, 네. 지난 6월 10일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전향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을 6월 중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간통신사업은 전국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미래부는 적격한 사업자가 나타나면 연내 허가를 해주고 2017년 중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파격적인 지원책도 아울러 발표했습니다. 2.5, 2.6 기가헤르츠 주파수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해 주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그 하나의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이통 3사가 좋은 주파수를 선점하기 위해서 1조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주파수 네. 경매에서.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정부에 어느 정도 의지가 있다고 보고 또 수도권 중심으로 망을 우선 구축해서 서비스하고 나머지 비수도권은 망을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좀 더 지켜볼 사항이 아직 몇 가지 더 있군요. 네. 자, 가계대출이 1년 새 74조 원이나 급증했는데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이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간 사람들 중에 약 반가량은 빚을 갚거나 생계자금 이런 데다 쓴다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자금 용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래 1분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43조 5천억 원인데 이 중에 주택구입에 순수하게 쓰인 대출은 22조 1천억 원으로 51%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네. 나머지 49%는 빚 상환용으로 18%, 생계용 자금으로 12%, 사업자금 투자 목적으로 3%, 기타 용도가 16%를 차지했습니다. 예. 신용대출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에서도 생계자금 마련이 19%, 거의 20%란 얘기인데 심각하네요, 네, 이 문제도. 네. 네, 그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합쳐서 전체 가계대출에서 주택구입 목적은 46%에 불과하고 기존의 차입금 빚 상환의 17%, 생계자금의 19%, 사업자금 투자 목적의 5%를 기록했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목적 외 대출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1100조 원의 가계부채의 규모도 규모이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쓸 돈은 여전히 많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집 담보로 빚내서 생계자금으로 쓴다 이거잖아요. 참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그 부채가 160%가 넘습니다. 네. 미국이 114%고 심각하다는 스페인도 140%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상당히 그 빚내서 생활비 쓰는 것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실은 문제의 핵심이죠. 네, 경제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오진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 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브리핑 등 국민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후미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연구원장이면은 새누리당에서는 뭐 중요한 자리고 뭐 제일 정확도 높은 여론조사하고 막 그런데 어쨌거나 거기 네네. 연구원장을 누구로 앉히느냐 해가지고 뭐 김무성 대표가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긴다 어쩌다 그러더니 이거 가지고 유승민 원내대표와 빠이빠이 하는 각자 갈 길을 가르는 신호탄이다. 무슨 홍대 김종석 교수인가가 임명됐죠? 그거 왜 유승민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헤어지는 수순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의도 연구원장은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실 여권 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자리이고 특히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내년 총선 또 내후년 대선까지 바라보면 사실 여의도 연구원에서 네. 어떤 전략과 비전을 내놓느냐 이것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 김종석 교수를 홍익대 교수죠. 예. 김종석 교수를 제안을 했고 별 문제 없이 지금 논의가 된 상태에서 지금 사실상 내정이 됐고요. 예. 여의도 연구원이 이제 이사회를 열어서 추인을 한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 추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 네. 지금은 친박계에서도 그 전에 이제 박세일 교수를 시키려고 했을 때 친박계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무산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 예. 여대 연구원장 자리가 지금 1년 넘게 공석인 상태로 계속 왔다가 이제서야 이 매듭이 지어지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 홍대 그 김종석 교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게 특히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김무성 대표가 결국은 이 갈라서는 신호탄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일단 김종석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멘토단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작년에 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자문교수단을 좀 정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이 브레인으로 참여를 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하고도 좀 굉장히 가까운 건데, 그런데 김종석 교수의 이 정책 성향, 정책 방향을 보면 지금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 당헌당규상에 보면 2012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이제 당헌당규 개정을 하면서 사실상 이 경제민주화를 이 전면에 내걸고 대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네. 그 기조에 비춰보면 굉장히 좀 방향이 정반대인 그런 성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벌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친재벌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친재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 새누리당 내 경실모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 반대 성명을 냈었고요. 오늘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그리고 경실모의 지금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이 아침 공식 회의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경실모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가까운 의원들이 추측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비주류 투톱을 형성하면서 이 정치적인 동반자, 동거 관계를 유지를 해왔는데,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김무성 대표는 상당히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결이. 그렇죠. 경제 사회 정책 분야에서는 상당히 좀 개혁적인 색채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언제까지 같이 가기는 어려울 거다. 특히 이제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책 방향, 이 공약의 핵심 이 방향들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언젠가는 부딪힐 거다 뭐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국회법 논란 와중에 사실 김무성 대표가 결국은 청와대하고 한 배를 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정국회법을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를 거쳐서 그리고 또 이 정의학 국회의장 중재를 통해서 야당의 일부 양보하면서 어쨌든 개정국회법인데 정부로 이송이 됐는데 오늘 청와대의 일성은 한 글자 고친 게 뭐 대단한 거냐라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이면서 전쟁 불사 선전포고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사실상 이제 거부권 행사는 시점만 남은 거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를 분명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개정국회법이 이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도 재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넘어오게 되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연히 이제 의원총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은 하겠지만 본인은 재의결을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하고는 다르게 그러겠죠. 이 법안을 폐기 묻어두고 결국은 뭐 자동 폐기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이 이제 다른 길을 갈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던 차에 청와대하고는 맞서 싸우지는 않겠다. 이거 가지고 이제 김무성과 유승민은 헤어져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상이 나오던 차에 지금 김무성 대표가 1년 넘게 1년 뭐 4개월 5개월 끌어왔던 공석이었던 이 여의도 연구원장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구상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정책 방향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에 내정을 한 게 결국은 유승민 원내대표하고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이런 상징적인 조치가 시작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김종석 교수 인선 과정에서 이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 쪽에 청와대 쪽에 의사타진을 먼저 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유승민 대표가, 김무성 대표가 이 김종석 교수가 우리 편 맞지 해도 되겠지라고 뭐 청와대하고 이제 사전에 좀 의견 타진을 했다는 건데요. 이것만 봐도 결국은 이 유승민 원내대표하고는 이제 조금씩 거리를 두는 그런 하나의 계기, 이것이 바로 여의도 연구원장 인선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거기까지 미치는데 결국 문제는 청와대의 거부권과 국회법 개정안 이 문제를 두고 전운이 계속 고조되더니 청와대가 피해가지 않고 평지풍파를 만들어서라도 도려낼 것은 도려내겠다. 이런 거고. 그렇죠.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 그 과정에서 이제 대내적으로 대외 안팎으로 이제 분명하게 못을 박은 거네요. 그렇죠. 못을 박는 거죠. 그 과정에서 또 김무성 대표는 나의 갈 길은 유승민 당신하고는 아니고
나는 청와대에 아직은 그렇게 엉겨붙어서는 안 되고 이런 거다 이거네요. 그렇죠. 예. 유승민이라는 정치적 인물이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참 1년이나 비워뒀더니 김종석 교수다. 예,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 그거 공개해가지고 혼란만 일으키고 뭐 순창 고추장도 안 팔리고 이거 당신 잘못한다고 새누리당은 틈만 나면 계속 때려대는데 그 왜 본전 못 뽑을 장사를 그렇게 계속 하려고 한답니까? 아마도 뭐 좀 초조함의 반영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예. 지금 오늘도 사실 어제 오늘 박원순 시장이 뭐 특별하게 메르스와 관련해서 뭐 어떤 행동을 한 게 없는데 지금 오늘도 지금 일제히 또 이 박원순 시장 때리기 뭐 이게 아주 한바탕 뭐 오전에 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이번 주 지금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다는 게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정부에서는 계속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이 체감 공포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고 안 괜찮아요 지금. 특히 이제 삼성서울병원이 그 메르스에 이 감염된 의사의 존재 자체도 또 다른 의사의 존재 자체를 2명 나왔잖아요. 2명 감추기도 했었고 또 이 삼성서울병원과에서 직간접적으로 일하는 이 비정규직 그 환자 이렇게 옮겨 다니고 휠체어 밀어주고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관리도 제대로 안 됐고 집계도 안 하고 배려도 안 하고 이 사람은 일자리 잘릴까봐 말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면서 오히려 지금 주말을 고비로 이 한풀 꺾일 거다라고 아주 기세 좋게 정부 여당에서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은 점점 일파만파로 지금 확산되는 추세고. 그러게요. 이러다 보니 이 국민적인 이 반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박원순 시장 때리기에 주력을 하는 건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초조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평소에도 좀 좌충우돌 하는 걸로 제2의 김진태. 근데 오늘 뭐 아침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똥볼 원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제 그게 당시에 들리기에는 마치 박원순 시장의 이름 원순이라는 이름이 다른 동물에 빗대는 걸로 그렇게 들려서 사실 논란이 좀 했었어요. 원숭이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방송국에서 똥볼 원순이라고 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정정 뭐 해명을 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또 하나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오늘 김무성 대표가 지금 연일 현장 방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병원을 지금 찾고 있는데 오늘 양천구에 있는 모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마스크 쓸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것도 좀 논란이 되기도 했고 그 병원이 있는 그 해당 지역구 의원이 김용태 의원인가? 좀 더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기자들이 그 병원 명칭은 기사를 쓸 때 좀 빼달라. 쓰지 말아달라. 그 병원 잘못하면 문 닫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선발이 잘 안 맞는 거죠. 지금 그거 이미 다 공개됐는데 메리 힐인가 뭐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아이고 지금 정부 여당이 갈피를 못 잡고 지금 뭐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의 일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초조해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뭐 장고 뒤에 악수 나온다 그러나요? 바둑에서? 초조함을 그렇게 풀려고 그러면 더 안 되죠. 지금이라도 딱 시인하고 함께 뭘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분 키는 크고 뭐 맞는 체육복이 유니폼인가 반스가 없어가지고 양복 바지 입고 골키퍼 봤다는데 몸집은 크대나 싶더만 하는 짓은 점점점 이후 이하생략. 하태경 그 사람 그 뭡니까 그 원숭이. 알겠습니다.
여당이 지금 좀 아무튼 헤매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 그 말이에요. 메르스 그 장난 아닌 게요. 양 기자 그 모르실 텐데 사회부 오늘까지 확진 환자 154명, 이 중 숨진 사람 19명, 치명률 12.3%예요. 이거 심각한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한 게 아니고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고 전해드린 거고. 그래요. 아이 웃어서 청취자분한테 미안하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5시 41분 20초입니다. 한 2분가량 청취자 게시판 좀 보고 진짜 인터뷰 들어가죠. 인천도 거의 청정지역인데 메르스 오늘 마스크한 사람들 특히 노인분 어린아이들 많네요 라고 하셨고 여보 의사당에 메르스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이 광고 카피 정말 히트작이군요. 이렇게 버전을 달리해가면서 몇 년 동안 인기의 장수를 누리다니. 점 하나 찍으신 분 그랬군요. 청실홍실님, 베트남을 우습게 보고 갑질하는 꼴이니 중국이 우리보다 못 살았던 시대를 잊으셨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하고 어깨를 견주고 있습니다. 안에서도 주인 마님께서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밖에서도 맞장구 치듯 국격을 또랑으로 몰아가고 있군요. 네,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또 올려주셨던데 베트남 전쟁 종료 국교 쏘면서 짧은 글이지만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나라 안에서 기업 내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 해소와 개선을 위해 애쓰는 모 시민단체가 독자적으로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일부를 샘플링해서 근로 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세기 중후반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문 노동 실태와 매우 닮은 데가 있어서 흥미롭다. 아마 어느 글의 일부인 것 같은데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속 팔로우업, 영어를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분 말씀이 아주 가슴을 칩니다. 월남에서 학살을 저지른 전쟁 범죄로 월남이란 이름만 들어도 부끄러운데 이제는 그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기업인들이 있다니 정말 화가 난다. 창피하고 화나고 그렇네요. 애청자 기영님의 그 말씀에 청라에서께서는 일본 비난하기 어려워지는 대목이군요 하셨고, 네. 안에서 새는 바가지라더니 하면서 창피하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정부가 재벌 아래에 있는데 뭘 기대할 수 있나요? 라고 본질적 문제를 지적하시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네. 삼성병원 간호사가 올린 동탄 한림대 삼성병원 오늘 그 김현나 간호사든가요? 두 번째 글이 보도가 됐는데 안 그래도 인터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전화 연결 자체가 안 되고 극구 사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신문에 편지만 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인터뷰는 못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뭄이 아주 심각한데 4대강에는 물이 찰랑찰랑 넘칩니다. 그 물 왜 못 가져다 쓸까요? 벼들이 말라 타 들어가고 논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농부들 가슴은 애가 타다 못해 속이 쓰립니다. 4대강 개발하면 원래 홍수도 잡을 수 있고 농업용수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정부에서 몇 년 전에 굉장히 해댔었죠. 그런데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4대강 전문가시죠? 가톨릭 관동대 박창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왜 그 물을 못 갖다 쓰는 겁니까? 당초 4대강 사업하기 전에 네. 그 당시 정부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물이 부족한 지역은 산간 농촌과 도서 해안 지역이라고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을 확보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다시 사용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당초 13억 톤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개발한 물에 대한 사용 계획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 무용지물인 물을 개발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산간 농촌 지역에서는 지금 가뭄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작 개발한 물은 아무도 사용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그 수십조 투자해가면서 4대강을 전 국도를 파헤치고 보호 세우고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몇 년간 진행된 그 국책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되리라는 것은 예정이 되어 있었단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꾸준히 주장해왔던 얘기거든요. 네. 물은 산간 농촌 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데 가서 개발해야 된다. 네. 그리고 홍수도 지금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에서 많이 나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예. 라고 저희들이 계속 주장했는데 본류에만 전부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올인을 해버린 거죠. 네. 모든 예산을 다 부은 거죠. 결국은 잘 알다시피 왜 그러면은 쓸모없는 물을 4대강에 가득 채워놨을까. 그래서 2013년 7월달에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은 4대강 사업은 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었다라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운하. 네. 네, 사용처가 없는 물을 가득 확보했다는 것은 결국은 운하용수 말고는 사용처가 없는 거죠. 교수님, 하나 네. 좀 상식적인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가 댐을 만들거나 그 하천 정비를 하거나 수로를 곧게 편다거나 또는 강 양둑을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것, 홍수 막고 그다음에 물이 필요할 때는 쉽게 가져다 쓰려고 한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4대강 같이 그렇게 거창한 거 갈 필요도 없이 그렇게 멀리 가버리긴 했는데 좋습니다. 운하건 유람선을 띄워서 관광 수입을 하건 그것은 이제 그랬다고 치고 최소한 농업용수로는 쓸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용수로 써왔던 것은 5,000년 전 우리가 인류가 수도작, 벼 재배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본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그 기본마저 못 지키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얘기하듯이 지금 120몇 년 만에 오는 가뭄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국토에서 물이 부족한 지역은 산간 농촌 지역이거든요, 주로.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용수 공급 체계를 일정 부분 했습니다만은, 다는 못하는 거죠, 국토가. 그나마 또 넓으니까. 예. 그리고 또 농촌 지역에 가보면은 한 마을에, 5가구, 10가구, 보통 20가구 이래 있지 않습니까? 네. 100가구 같은 엄청나게 큰 마을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조그마한 마을들에서 이제 그런 가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4대강 사업을 교훈으로 해서, 그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수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지금 정부 얘기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전국 16개 보에는 7억 2천만 톤의 물이 가득 차 있지만 농경지까지
이 물을 가져다 쓸 수 없는 이유가 관계 시설이 관계 수로가 돼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큰 물에서 논으로 데리고 가는 그 수로가 없어서 못 한다는 건데, 네. 이걸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까? 관계 수로 만들려면. 지금 우리가 상간농, 그러니까 4대강 주변에는 그러니까 4대강 사업 전에도 이미, 네네. 잘 물이 공급되어 왔었습니다. 그러게요. 공급됐었잖아요. 예. 네. 근데 문제는 상간 농촌 지역인데, 네. 상간 농촌 지역은 고지대입니다, 대부분이. 예, 그리고, 하천은 우리 국토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예. 예.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려고 그러면은, 아주 높은 데로 물을 펌핑. 양수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끌어올려야 한다. 양수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 전기료가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 수로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을 가져와야 되니까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펌핑업, 양수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일일이 저 나르거나 그런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통 한 200-300m 정도 물을 퍼올린다 그러면은 네네. 그런 양수기도 지금 없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물은 확보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 계획서를 못 만들었던 거죠. 하나 쓸데없는 물만 그냥 가득 담아두고 찰랑찰랑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거군요. 찰랑찰랑 하는 것까지 좋지만은 지금 낙동강에 녹조가 펴가지고 하천이 낙동강이 거의 시퍼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큰빛입기 벌레 나오죠. 그리고 하천 바닥에는 시궁창 냄새 나는 뻘들이 쌓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확보를 한 물이 있는데 그 물조차도 썩어가고 있다는데 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청취자들이 올리신 질문 두 가지 대신 전달해서 여쭙겠습니다. 클로렐라님과 스카이140111님이 올리신 건데요. 지금 4대강 보호에 저장돼 있는 잠겨져 있는 물이 녹조 등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 때문에 수질이 굉장히 나쁘다. 설령 관계수로를 연결하든 펌핑업을 한다 하든 간에 지금 녹조로 가득 찬 이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습니까? 농업용수로는 쓸 수 있죠. 농업용수로는 가능은 하군요. 조금 수질이 나빠도 되는데 물론 그래 되면은 쌀에 대한 품질이 보장이 안 되겠죠. 문제는 그 물을 먹는 데 사용한다는데 더 문제 핵심이 있는 거죠. 지금 낙동강 수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낙동강 수계 같은 경우에는 1,3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국민들이 그 물을 먹거든요. 그래서 무슨 지리산 댐인가 그래서 만들겠다는 겁니까? 네, 그거는 부산시가 낙동강을 보니까 수질이 아주 나빠지니까 지리산 댐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물을 부산으로 공급해서 물을 먹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게 그것도 경남하고 부산 사이에 갈등이 크던데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은 4대강 사업을 할 때 부산시가 반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때 부산시가 엄청 찬성을 했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정부는 물이 확보되고 수질이 개선된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찬성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당초 얘기대로 깨끗한 물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걸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산시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예산이 지금 한 2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2조 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대구 역시 우리도 구미라든지 안동댐에 있는 물을 먹겠다 얘기를 하거든요. 또 그 예산에 또 한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낙동강 수질을 악화시켜가지고 대구나 부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한다 그러면은 국민 세금 한 3조 원 가까이가 돈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수질을 어떻게 하면은 저거 옛날만큼 돌릴 수 있느냐? 이게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인물은 썩는다. 단순한 논리죠. 수문을 일단 열어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돈도 드는 건 아니거든요. 교수님, 다른 질문 때문에 그 답변은 여기까지만 듣는 걸로 좀 하겠고요. 다른 한 분은 또 이걸 여쭈어주셨습니다. 아마 이거는 꼭 관련이 있을까 싶긴 한데 4대강 사업을 끝내고 나서 태풍조차 잘 안 올라오는 것 같다. 4대강 사업이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라는 애청자 기영님의 질문입니다. 네, 그 정도 규모 가지고는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는 조금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태풍의 진로까지 바꿀 그런 정도는 아니겠죠. 그 정도는 아닙니다. 태풍은
밑에서 태평양에서 발생해서 습도나 그렇습니다. 이런 것하고 네. 관련이 있을 테니까요. 지금 높은 지대에 있는 산간 지역의 가뭄을 이제 주로 언급해 오셨는데 가뭄이 네. 심해지면 그보다 저지대에 있는 논들도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4대강의 물은 여전히 갖다 쓸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면 4대강 만든 사람들이라도 가서 퍼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큰 하층 강민의 대규모 농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데는 별 문제 없지만은 큰 하층에서부터 조금 떨어진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좀 고지대. 지천에 있거나 고지대거나. 네네.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가뭄 피해가 계속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수로를 만드는 것은 결국 양수하는데 어마어마한 전기료와 시설비가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뭄이 계속된다 해도 4대강 보호에는 물이 넘쳐나지만 농민들은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한다. 이 현상은 당분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네요. 상남농촌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 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 가뭄이 끝나면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산간 지역에 사시는 농촌 어르신들도 다 세금을 내셨고 그 세금이 4대강 건설에 들어갔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박창흠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은 항상 90분을 마무리할 때쯤이면 빨리 지나갔구나.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90분을 제가 빌렸는데 좀 들으실만 한 걸로 갚았는지 늘 자문하고 후회하게 되고 성찰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좀 더 나아지도록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메르스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겁먹거나 그러지는 마십시다. 다만 똑똑히 기억하고 보완은 두십시다. 꼭 우리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 4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